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이제 내일 모레 열리게 되는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물론 연관돼 있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속보로 전달해드린 내용이죠. 신임 법무차관에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빠르게 내정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어떤 인물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변호사님? 일단은 그 친여 성향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보면은 그 초대 공수처장 후보 물망에도 올라가셨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이제 사상 최초로 그 법무부 법무실장, 그러니까 검찰국을 이제 관할하는 그 자리는 그 전통적으로 검사 출신들이 이제 그 요직을 차지하고 예. 이제 법무부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 법무실장에 최초로 비검찰 출신을 임명을 했었을 때 그 주인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검찰 개혁 업무를 이제 추진할 때 예.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임이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예.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서 검찰 개혁을 좀 주도하던 그런 인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내용 오늘 저희가 차후에 다룰 내용과도 연관돼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원래 오늘 열려야 될 징계위원회가 이제 금요일로 미뤄지게 된 그 배경에는 원래 있었던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이 있음과 동시에 이제 오늘 이 신임 법무차관의 내정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의미를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의미를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용수 차관 이력을 보면 최근에는 이제 LKB라는 로펌에 몸을 담았는데 이 로펌이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 이쪽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여 코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정무직,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비검찰 출신이다라고 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장관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을 하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차관만큼은 임명을 했던 그런 전례가 바로 김오수 전 차관이나 고기영 전 차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검찰 쪽 출신을 차관에서도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차관은 이제 어떤 검찰을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속을 들여다보고 또 손을 집어넣어서 통제라든지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외부 자적 관점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하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가 한번 분석해본 결과입니다. 예.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히기를 오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12월 3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용구 내정자는 검찰 개혁 등 법무부의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청와대 공식 입장인데 저희가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내정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짚어봤고요. 원래 준비한 내용대로 좀 돌아가 보면 이제 시간을 잠깐 돌려서 어제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 돼버렸는데 법원의 결정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변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느 정도 좀 예상된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과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결정, 그에 대한 또 효력 정지, 집행 정지 신청 이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도 고민해보고 주위 판사님들한테도 좀 여쭤보고 했었는데 전반적인 반응은 좀 받아주지 않겠느냐, 윤석열 총장의 신청을 좀 받아주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거는 민사 가처분과의 가장 큰 차이가 민사상 가처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어떤 그러한 적극적인 이행이 없을 때 그러한 이행이 있는 것처럼 먼저 그러한 이행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라 반면에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내지는 효력정지 신청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이미 그 처분을 이제 했는데 그러한 처분이 계속 집행되거나 그 효력이 발생해버리면 나중에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어떤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고 법원은 상대적으로 민사상 그 가처분 신청에 비해서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조금 더 신청인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조금 더 간이한
방법으로 인용을 해주는 그런 이제 선례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런 검찰총장에 대한 그 사상 초유의 직무 배제 결정이라는 점, 예. 그리고 그런 직무 배제 과정에서 물론 비록 강제적인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감찰위원회의 그런 이제 의견도 듣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을 실제로 대면 조사하지도 않았고, 예. 이게 이제 뭐 법무부 쪽에서는 대면 조사를 요구했지만 총장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고는 했었지만, 네네. 어쨌든 그런 절차를 들여다봤을 때 검찰총장을 직에서 배제할 정도의 그런 중대한 명령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예.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 보인다. 예. 이런 것이 좀 그런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예. 법률가들이 좀 많이들 이야기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근데 이제 4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징계위는 원래 오늘 열릴 예정이었고 이제 그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 하루 이틀 사이에 결과가 또다시 그 징계위에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어떤 법원의 결정이 실효성이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꽤 빨리 결정을 했단 말이죠.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법원에서는 사실은 그 판결문 쓸 때 판사들이 예. 정말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고려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도대체 지금 양 당사자가 대립을 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떠한 결론을 채택할 것이냐를 먼저 결론을 내리는데, 그리고 나서 그 결론에 부합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이제 설시하는 게 이제 판결문 작성 방법이에요, 보통은.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제 효력 정지,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줄지 말지에 대해서 네. 전반적으로는 이건 좀 받아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류가 많이 있었고, 예. 그러면 받아준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절차적인 하자인 것이고,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신문 바로 그 다음 날, 다다음 날에 이제 징계위가 이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실제로 지금 이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다뤘던 거는 징계 결정이 적법하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 네. 결정은 나오지도 않았고, 예.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해서만 이제 논의한 거고, 실제로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보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 내지는 그 법무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위법한 사유들, 예. 직무 배제 사유들이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는 검토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예. 이게 그 직무 배제로 인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느냐,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서만 법원이 이제 심리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 징계위원회가 이틀 후에 열리는지 아니면 지금 또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연기가 돼서 뭐 한 달 후에 열릴지 1년 후에 열릴지는 재판부에서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은 된 것 같아서 다음 얘기를 해보면 즉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어제 뭐 많은 분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대검 앞에 많은 취재진들이 있었고 다시 이제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윤 총장의 모습을 봤는데 이제 뭐 검찰 직원들한테 출근해서 검찰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고요. 이런 이제 윤 총장의 윤 총장이 주는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보시기에. 네, 어제 윤 총장이 좀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1일이었지 않습니까, 날짜가. 네. 2016년 12월 1일이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으로 들어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왔다라고 하는 같은 날이었을 것이고 감회가 네. 새로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메시지를 이제 다수 대중들에게 보내는 메시지하고 예. 검찰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좀 분리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대검찰청 앞에 왔을 때는 이제 국민들한테 전하는 메시지, 뭐 헌법, 또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얘기를 아주 원론적인 얘기죠. 그런 예. 얘기를 하고 들어갔고, 이제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는 이제 별도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이메일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심경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로 그런 언급은 없고, 이제 예, 예. 아마 한마디로 이제 평검사 전원이 뭐 들고 일어난다거나 하는 이런 사태를 직면을 해서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안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던 일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은 형사사법의 그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바로 윤석열 총장이 직무 배제가 되기 직전에 검사들을 상대로 했던 강의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공판 중심주의로 바뀌고 있고, 이 환경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짐으로써 변한 건 없다.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그 업무를 복귀하는 뭐 물론 지금의 모든 상황이 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분명합니다만 그런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좀 기자들 앞에서 만나서 어떤 메시를 던지고 하는 것이 의도적 연출의 측면이 있는 것인가라는 어떤 물음표가 달렸던 분들도 더러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자들이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거기를 그냥 지나가는 것도 하나의 의도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기자들이 추가로 질문을 하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이런 질문들을 할 때 그냥 들어가겠다라고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나로서는 그냥 필요한 짧은 말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 보고 받고 이제 어떤 업무를 가장 우선시해서 다룰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원전 수사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원전 수사를 한창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직무 배제 직전까지도 보고를 받고 직접 챙기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윤석열 총장의 평소에 원전 수사에 대한 입장이 차분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좀 보완 수사라든지 이런 것도 지시를 많이 했었고 예. 그리고 대전지검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지만 이번에 원전 수사는 탈원전, 친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부 공무원이 감사의 직면에서 444개의 파일을 뭐 삭제했다든가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불법적인 소지가 있어 보이는 행위들에 대한 수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원전 수사는 하던 것을 그대로 챙기는 것이고 이제 기존의 그 차분하게 좁혀서 수사해라라고 하는 방침이 아마 계속 그 방침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조남관 차장 검사가 그 대검 감찰부 진정 사건을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해서 이게 또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일단은 인권정책관실은 어떤 부서고 이게 그 들어왔던 진정서의 취지는 또 뭡니까? 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제 검찰 공무원의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부서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대검 차장, 조남관 차장이 대검 감찰부 진정 사건을 지금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한 그 맥락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예. 이게 최근에 이제 판사 사찰 문건이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그 대검 감찰부가 이 판사 사찰 문건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예. 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려면 일단 결재 라인상 이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직무 배제가 되어 있으니 그 직무 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러한 결재를 대검 감찰부가 패스하고 예. 보고도 없이 이제 대검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게 결국은 법령에 위반된 위법한 수사다라는 이제 진정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러한 진정이 제기가 되니까 조남관 대검 차장이 그러면 그 진정 사건을 인권정책관실에서 한번 조사해봐라 이렇게 지금 배당을 한 상황인 것이죠. 근데 시기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그 윤석열 총장 업무 복귀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떠한 맥락에서 이런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뭔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윤 총장의 업무 복귀와? 뭐 법적으로 이렇게 바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이러한 조사는 사실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냐하면은 그 정치권에서도 이제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 그 대검 감찰부가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예. 언론에 뭐 다 나와 있지만 네네네. 보면 그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들이 이제 법무부에 보고를 하면서 그 압색을 진행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법무부에 있는 모 국장, 그다음에 모 감찰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실제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화로 보고를 한 것이 예. 결국은 법무부가 이러한 압수수색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한 거고 이거는 검찰청법 위반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실제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검사들은 이제 그 대검 보고 사무 규칙에 따라서 예. 보고를 한 것일 뿐 수사 지휘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실 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권정책관실에서 이제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위법 논란에 대해서 좀 진정 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무르익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4일로 예정돼 있는 징계위원회 얘기도 해볼 텐데 이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감찰위원회 결정이 먼저 있었죠. 직무 배제 조치 부당하다. 여기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 그리고 법원 역시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징계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네, 감찰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권고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이고 법무부에서 이제 감찰위원회에서 냈던 이 적법하지 못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찰위원회 결정이 징계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까? 특히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 감찰위원회 결정은 크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 좀 쟁점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을 게 이번에 감찰위원회를 패싱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 감찰위원회가 원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개최되도록 그렇게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기습적이고 감찰위원회 모르게 그렇게 개정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 규정 같은 것들을 개정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입법 예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 감찰위원회 규정이 작년에도 한번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외부 위원들을 더 많은 비율로 넣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변동이 된 적이 있는데 작년 11월에는 입법 예고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행정절차법 41조 위반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또 있을 수 있고 감찰위원과 법무부 간에 앞으로 계속 갈등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또 해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법무차관 내정과 이제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4일로 일정이 밀리게 된 그 배경에는 원래 있었던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절차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 배경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일단 4일로 미뤄지게 된 배경은 뭐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네네. 그 법무부 차관 사의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부 차관이 지금 징계위가 열리면 위원장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원래는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 하지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여서 이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뭐 차관이 공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그 징계위에 연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런 징계위에 참여를 하려면 그 징계위에 나가서 이제 그 징계가 왜 부당한지 이런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 사유로 적시된 그런 자료들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징계 감찰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열람 복사도 못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징계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 중에 이 징계 사건을 어떤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사람이 만약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징계 혐의자 입장에서는 기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기피 신청을 하려면은 징계위원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징계위원이 누군지 밝혀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답변도 아직 법무부에서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제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아직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료 수집이 안 되어 있으니 징계 그 일을 뒤로 이제 연기해달라라는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고려를 했을 때 징계위 이제 심의를 이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 징계위원들을 원래 그 규정상 다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징계위원은 비공개죠. 비공개입니까? 네, 비공개인데 다만 징계 혐의자 입장에서는 징계위원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징계위원을 이제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징계 혐의자에게는 알려달라라는 이제 신청을 했고 그러한 신청을 하면 어쨌든 법무부 입장에서는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답변이 없으면은 지금 징계 혐의자 입장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징계위원을 공개해달라, 징계 혐의자에게 알려달라 이런 신청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당연직 위원인 그 법무부 차관이 공석이 되니까
그 자리를 또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절차적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징계 혐의자가 아, 네. 그런 뭐 징계 자료에 대한 연락 복사 신청도 안 됐고 방어권 보장. 그렇죠. 그래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밀어달라라고 하면 이거를 거부할 명분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4일로 연기가 되었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